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신중석 교수님의 명예퇴직하신 기념식과 함께요. 또 신중석 교수님의 새로운 신간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장소는 바로 열림홀인데요. 이 열림홀은 칼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칼포퍼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소개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 칼포퍼가 이 열린 사회의 그 중요성을 역설한 그 내용에 대한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신중석 교수님이신데요. 또 새로운 좋은 책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주의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유주의 하면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사람 세상에 뭐 자유주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자유주의의 바탕, 철학적 기초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 자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개인의 자유, 이 개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많이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 철학의 기초에서 이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자유가 어디까지 넓어지는가예요. 우리가 근대 르네상스 이후로 이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자유가 이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 경제적인 자유를 또 토대로 해서 자유가 또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또 우리의 삶과 함께 발전해 온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하나의 관점이다. 지금까지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유주의는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역사적인 진보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책이고 또 신중석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철학의 그러한 기초 이론을 꾸준히 연구해 오셨고 또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과 함께 이 자유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에 서기 시작한 게 82년도부터 강단에 서서 올해가 2021년도가 돼서 꼭 이번이 4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나면은 40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것도 여전히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40년을 해왔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죠. 태어났고 죽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뭐 죽음을 슬프게 생각하지만은 자연의 이치인 것 같기도 해요. 죽어야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안 죽고 다 산다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도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자유기업원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몇 년이나 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10년 정도 예상이 딴 게 아니고 제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일시불로 안 받고 10년 정도 연금을 받으면 남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7년 정도 살면 본전이고 10년 정도 살면은 상당한 정도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죠. 그 전에 죽을지 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고 그 전에 죽으면 또 애국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 너무 적자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40년 그 삶이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남이 필요로 하는 것,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남이 좋아하는 것, 이걸 제공한 게 과거 40년이다.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보고 네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아하는 걸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남이 좋아하는 걸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노동을 팔아서 그 대가로 뭘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또 이게 삶의 기본 원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제외하면 모든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남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게 40년 동안 제가 익힌 사회의 하나의 철칙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의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정년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뒤집어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쓸모없는 거죠. 남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쓸모가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아무런 예감도 없고 어떤 마음에 정한 것도 없는데 제가 정년한 지 지금 석 달째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생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오늘은 뭐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저는 원래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자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이 자유주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때 민주주의를 많이 생각했겠죠, 민주주의. 예, 그리고 또 제가 70년 대학을 다녔으니까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철학에서 학문적 관심은 막스주의였어요. 그 당시 70년대. 그런데 마르크스가 전부 사회적으로 보면 검소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재미나는 이 얘기를 하면 그게 78년도인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우연히 그 마르크스에 대한 2차적인 문헌이에요. 아마 터크가 쓴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 마르크스의 신화와 뭔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복사를 좀 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복사기가 많이 보급이 되던 시기입니다. 70년대 후반이면은 그래서 조금 싼 데를 찾아가지고 복사를 하다가 그 복사집 주인이 표지를 뺏겨서 봤어요. 그랬더니 막서가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복사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복사를 한 것이 걸리게 되면은 자기도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책을 내가 복사한 걸 가지고 어디서 경찰할 때 걸리면은 너 어디서 복사했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사집을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사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중지하고 책을 돌려줄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70년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르크스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경찰서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젊은 대학생들은 막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스를 우회하는 길이 해결이었고 뭐 엘리 포럼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그런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유주의하고는 정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사회가 기울어져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 우리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었죠.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제가 이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조금 막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볼까요? 검기시되는 것이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칼 포파인데 포파의 열린 사회와 거적들도 검서였습니다. 80년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대학을 다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게 되게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적인 것이 엮여가지고 필연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도 없이 대학 다니고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연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나는 어떻게 자유주의가 되었는가? 거기에 그거는 좀 밝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과학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동안 쓴 책들하고 뭐 번역한 책이 쭉 있는데 거의 뭐 대부분이 과학 철학하고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원래는 과학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 신자유주의자로는 일부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학자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제가 소개하는 책, 제가 이 자유주의 철학 기초라고 하는 책이 이것도 뭐 한 권의 책을 계획하고 쓴 건 아니에요. 그동안 찔끔찔끔 자유주의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본 겁니다. 흩어져 있는 걸 모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8장으로 엮여져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간 건 7장이고 에필로그하고 서장을 빼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주로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간 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1996년도에 쓴 로티의 자유주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로티는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자지 좁은 의미의 리버테리언은 아닙니다.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96년도라고 하는 것이 로티를 제가 처음 접한 거고 97년도에 로티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상당히 좋은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로티가 이 얘기하는 자유주의가 뭔가를 한번 밝혀보려고 쓴 책이 쓴 논문이 이제 로티의 자유주의 유토피아고 이건 상당한 정도는 리버테리안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비판적인 코멘트는 했습니다만은 뭐 샌델도 들어가 있고 피케티도 들어가 있고 해서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 플러스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을 읽고 제가 정리해서 소개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되게 도그마틱해야지 힘이 있잖아요. 신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철학은 궁극적인 대답이 없는 학문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념을 그렇게 신조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야지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자유주의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저는 그게 기본적인 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주의자지만은 또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고 하면은. 그래서 신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신념을 최종적인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리버테리언에 대해서는 해이주의적인 태도,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재미가 좀 덜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걸 새롭게 보려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자유주의에 이렇게 매몰되고 되면 거기 딱 갇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판기처럼 뭐 이렇게 딱 누르면 뭐가 탁 튀어나오듯이 자유주의한테 뭘 탁 누르면 답이 다 튀어나와요. 예상했던 답이. 그래서 좀 저는 재미가 덜하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인 대답을 해요. 어, 마치 판화를 찍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 자유주의 신봉자가 보면은 뭐 이런 책을 썼어.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이거의 모태죠. 자유기업은 원래 이게 출발점이 자유기업센터였나요? 그게 97년인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유기업센터하고 관계를 했어요. 제가 자유주의자라 관계한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공병호라고 하는 조금 상당히 유능하기도 하고 개팍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죠. 지금 공병호 TV를 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인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고 우연히 고려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났던 사람이 공병호예요. 제가 그때 사감보를 하고 있었는데 사감보는 기숙사에서 이제 대학원생이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봐야 되나? 그런데 그때 공병호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3학년이고 저는 대학원생 1학년으로 만나가지고 인연이 얼굴만 아는 정도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고려대학교 교정에서 만났어요. 아마 공 박사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고 저는 아마 강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닌가? 97년도면은. 하여튼 95년도인가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전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뭐 글을 써보라 그러고 뭐 책을 번역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도 아닌데 그런 사적인 인연으로 이 자유기업센터가 출발할 때부터 제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공 박사가 한국경제원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만들기 전에 무슨 또 선제적인 작업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자유주의자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받았다고 봐야 되나? 자유주의자를 접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이거 뭐 맞는 소리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로 조금, 이 주입이 됐다고 그러나, 인풋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해서 기억도 안 나네요. 치명적 자만을 번역한 거가 90년대 말이죠. 중반입니까? 그리고 포파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 그걸 제가 2권을 냈어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뭐 여기도 글도 쓰라고 그러고 뭐 공부도 하라고 그러고 해서 자유주의를 접하게 된 거죠. 우연이에요. 우연.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히 자유를 접해가지고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주의적이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뭐 사회적 제약, 규범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의 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 자기 본능 그걸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걸 좋은 말로 하면은 사회화라고 그럽니다. 사회화라고 그러고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으로 자기가 자유주의자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목소리를 내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세기, 9세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목소리를 내더라도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큰 손해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물론 뭐 처음에 자유주의자들은 목소리를 내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못 사는 이유가 뭔가, 뭐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유주의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 이유가 내 바깥에 있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좀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감옥서에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떤 내면적인 상태인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방해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보면 그게 국가예요, 국가. 국가.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국가라고 하는 건 대척점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되게 반국가적이 되나? 그 안전국가가 필요 없다고는 아나키스트가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국가를 인정을 하죠. 그걸 뭐 필요하기라고 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국가의 역할과 어떤 개인의 역할 아니면 시장의 역할, 그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기본 입장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자유주의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 나오거든요. 도덕 감정론. 물론 국부론 얘기들 먼저 하기보다는 도덕 감정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유주의라 그러면 뭐 개인의 이기심을 무조건 긍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국부론인데, 도덕 감정론이 국부론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낸 개념이 개인의 이기심이겠죠.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낸 개념이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기심 이전에 아담 스미스는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논문에서 과연 이기심이 아무런 제약 없이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진짜 그렇게 봤을까? 마음 놓고 이기심을 작동해도 괜찮다고 봤는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담 스미스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하려고 하면 무슨 바탕이 있다는 거죠. 그 바탕에 의해서 이기심이 작동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찾아본 게 이 첫 번째 논문입니다. 여기 실린 논문. 그걸 뭐 공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윤리적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기심을 찬양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적어도 시장에서만 이기심이 작동하는 것이지 시장 밖에서도 이기심이 그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심을 무조건 칭송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특히 공공 부분에서는 이기심이 작동하면 안 되는 거죠. 공공 부분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가 공익에 있는 것이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설명하는 논리로 우리 사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하이에크도 좀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 또 이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철칙처럼 생각하는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그 얘기를 4장에서 피케티하고 존 롤스를 빌려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뭐 현대사회, 특히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공동체주의하고 공화주의를 얘기한 샌델의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의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포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포파를 좀 많이 좋아하고 제가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한 포파의 과학철학으로 입문을 한 거죠. 그래서 포파의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포파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자유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또 사회민주주의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본 거고, 그 다음 7장에서는 기초 없는 자유주의, 이건 샌델이 아니라 리차드 로티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는 기초가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위기의 자유주의, 이게 최근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더닌이 자유주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가서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이념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한 개인의 신념으로서 자유주의 되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도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많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의 꿈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좀 더 자유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물론 그것 자체로서 뭐 자기 논리에 따라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정도는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말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자가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정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정치를 움직이는 거는 누구예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 아니에요. 시민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시민들 생각이 바뀌죠?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뭐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민주주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자유주의자는 민주를 싫어하잖아요. 민주주의가 되게 반자유주의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또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 방법이 있나라고 하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의 주장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남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은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100% 자유주의는 아니더라도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더 자유주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고민이 녹아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장이 이 얘기로는. 맨날 이게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고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맨날 만나가지고 단합대만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세상과의 어떤 나쁘게 하면 타협이고 좀 조화라고 할까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최근에 제 관심은 자유주의도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이 북한에 대한 요즘 좀 관심이 많이 들었어요. 북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유주의하고 먼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건 당연히 방법이겠다. 우리가 북한을 뭐 무조건 배척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의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료를 좀 보고 있었어. 왜 저런 생각들을 할까? 왜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막스 책도 좀 보고 요즘은. 특히 이제 북한,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제가 친북파가 되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좀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이걸로 그냥 마치고, 이걸로 이제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세상을 보면은 그 잘못 보는 건지도 사실은 모르죠. 그런 대부분들 이 얘기로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게 공정한 관찰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개인주의가 싹튼 배경은 결국 자율적 인간이에요. 자율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지킬 법을 내가 만들고 스스로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강제가 없이.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런 신념을 아담 스미스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도덕을 정당화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입니다. 이성. 칸트 같은 사람은 이성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봤는데 데이비드 휴민이나 아담 스미스는 이성이 아니고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남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보듯이 남이 나를 보니까 남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 부인이 아니라. 그래서 윤리적 감정의 기본적인 거는 시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시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공감 능력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담 스미스는.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그런 능력을 되게 사람들 상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되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존 스타트 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주의자는 자기가
믿고 선택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없어요. 그것도 통제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그 자유전 그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바로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이 얘기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를 표현한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잡아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욕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왜 저런 놈이 있지? 이거 보면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인간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것을 가지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또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냥 바라다보고 있는 거고 그런 질문한 거는 요즘 세상 보면은 뭐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좋게 보면 성장통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죠. 국가는 되게 추상적이고 멀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선생님, 우리 원장님은 느낄 순간 있어요? 그래,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면 느끼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못 느껴요. 국가 혜택 주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못 느껴요. 국가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느낄 때 언제 느낄까? 우리 실장님 언제 느끼나? 국가가 있다는 거를. 응? 고지서가 날라올 때. 세금 낼 때 느끼잖아요. 우리는 월급봉투 받을 때마다 느껴요. 그게 자꾸 올라오고 세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 느끼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 그래도 내가 왜 세금을 내야지? 세금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저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거 막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런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를 따져보면은 규제하고 저는 세금이라고 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거에 먹는 거에 세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를 줄일수록 국가는 자유로워져요. 국가 자유가 많아져요. 우리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많은 사람한테는 내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극소수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인식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국가의 전술인가? 우리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특정 후보가 지금 세금 많이 국도 보유세에 내라 그러면 국도 보유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세금을 내본 사람은 국가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고, 예. 또 규칙이 뭐 많잖아요. 예. 뭘 하려고 하면은 걸리잖아요. 하다못해 집을 하나 좀 짓고 싶어 한다. 집을 사고 싶어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가구 일주되면 세금이 또 막 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국가를 느끼는 이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수록 자유주의자가 많아질 텐데, 남자들은 군대, 그건 가는 거야, 군대는 그냥. 너무 순치된 거예요. 에? 그래서 국가를 인식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세계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를 인식하려고 하면 자유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에. 이게 국가 때문이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수능도 똑같잖아요, 수능. 수능 안 보면 대학 못 간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것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학교에 9시에 가고 8시에 가야 되는 거. 이거 전부 국가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핸드폰도 이거 막 세일 못 하잖아요. 국가가 다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비로소 나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하는 걸 느끼려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뭔가 들어와야 돼요. 그걸 감지하는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유주의는 걸 맨날 느끼거든. 모든 거에 보면 규칙, 우리는 그걸 뭐 좋게 얘기하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제약하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 쓴 것도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좀 쓰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국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 국가가 쓰려니까 쓴 거겠죠. 오늘 정힘도 뭐 11명 이상 못 왔는데며. 11명인가? 10명이에요? 그래서 국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인식하는, 의식하는 그걸 심어줘야 된다. 저는 요즘 MZ세대 많이 얘기하는데 MZ세대들. 그거 전부 자유주의자예요. 가만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자유주의자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자인 걸 자각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런 거 별로 안 가르쳐. 어. 부모님들 잔소리 들으면서 부모님이 국가라는 생각 해본 적은 없지. 사회는 그 부모님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거든. 글쎄. 스스로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은데, 저는 그냥 제일 마지막 장 에필로그 정도 읽어보기를 바래요. 에필로그. 그래서 세상에 이리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 얘기를 답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 그래서 스스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위험한 게 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맹목적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가 종교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좀 새롭게 해석하고 좀 맞추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자를 신앙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제 무슨 책 읽으면 좋냐 이런 질문 까놓고 왔는데 그냥 아무거나 읽으면 돼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읽다 보면은 더 읽을 책이 생기고. 요즘 뭐 책을 안 읽는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글을 하나라도 읽으면은 읽어야 할 게 10배 정도 생기는 것 같은데 요즘 안 읽으니 그걸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서문이나 읽고 시간 없으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 정도 읽어주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실장님처럼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는 대단히 풍요로운 자유주의자 같아요. 여유도 있고. 근데 요즘 자유주의자는 너무 여유가 없는데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이게 전부 분리가 안 돼서 그러겠죠. 경제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이게 1700년대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300년도 안 됐죠. 250년 정도 됐나? 200 몇십 년? 그래서 좀 고전을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쓴 책 읽지 말고, 고전, 그냥 아담 스미스면 국부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번역서 나와 있잖아요. 영어를 읽으면 좋지만은, 도덕감정론도 도덕감정론이 번역이 두 가지. 국부론은 한 가지인가?
김수영 선생이 번역했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국본을 김수영 선생이 번역 안 했나? 요약한 것도 있고, 국본이 두꺼운 책이니까, 그 막시스트가 번역을 했는데, 그게 자본주의 힘이에요. 자본주의 힘이라고. 김수영 선생이 번역했거든요. 돌아가셨죠. 한국의 막시스트. 그래서 조금 원전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고전으로 돌아가서. 하이에크도 그렇습니다. 하이에크도 뭐 번역서가 나와 있고. 그렇지만은 영어 원문, 도전을 해보세요. 어.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는 건데 세컨더리니까. 그래서 조금 원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인데. 지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학생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안 자유로워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독립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 뭐 그런 걸 구체적인 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거가 자유주의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취직을 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겠지?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 3학년이면 곧 졸업하겠네. 1년 정도 대학도 다니면 졸업하는데. 그럼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될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왜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취직이 쉽게 될까? 그래서 그거를 나의 스펙을 쌓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나를 써줄 때가 왜 많지 않은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취직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벅찬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사회에 첫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취직 자리를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지만은 왜 그렇게 됐는가 원인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경제가 왜 나빠지는 건가? 내가 원하는 자를 얻으려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 의식이 커지게 되고 자유주의 경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70년대에는 직장 자리가 많았어요. 우리 원장님 어떠신가?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친구들 봐도 그렇고 직장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긴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전부 이제 직장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가 경제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서 걱정들을 안 했나? 뭐 그랬을 수 있죠. 평창 지금은 이게 자꾸 줄어드는 시기가 돼서 그렇고 그래서 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자유경제가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인식까지 도달하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학생들이. 네.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글쎄, 그거 설명이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원래 자유주의에 관심 가진 게, 그 92년도 미국 갔을 때 제가 책 서문에 이렇게 쓴 거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리차드 로티는, 어, 이제 자유주의를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이 토대가 없는 거, 기초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초가 없는 것에도 출발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은 언어의 문제다. 뭐 그런 식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그래서 그 로티는 어떤 뭐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적극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상태가 어떤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티 책도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 리버럴 유토피아가 어떤 건가. 시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로티는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물론 이제 뭐 개인주의나 개인에 대한 철학적 해설들은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모든 것의 출발점을 나로 삼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건 아니지만은 내 선택이 중요하다. 예. 이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상하고 관련적 얘기하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내 스스로 얻어야 된다. 이 경제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하나의 윤리적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인간은 사회적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로 나가는. 그래서 절대로 개인주의자가 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또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을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나를 중심으로 나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면 사회에서 출발하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자를 보면은 이제 북한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모든 거를. 이 개인주의를 가장 부정적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사회주의적 도덕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주의에 대한 조금 더 공부는 더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뭐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상당히 낡은 지식 같더라고 요즘 보니까. 그래도 별로 쓸모없는 지식인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든 거는.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쓸모없는 지식인 것 같으니까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테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너무 인식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단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나 때가 되는 건데 되는 건데 여러분들 컴퓨터 디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디폴트. 초기 값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초기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초기 값을 좋게 안 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초기 값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산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고라하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이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디폴트를 좀 아주 낮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세상이 대단히 좋아진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하고 생각하면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런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폴트를 좀 낮게 잡고 세상을 보면은 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